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활용해 다소 코믹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한 도시의 행복덕이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도시에 장난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 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장난으로 사람들을 웃게 했지만 때로는 그 장난이 도를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난꾼들은 행복덕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과연 우리 장난이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주는지 아니면 불편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이 좋다고 하면 우리도 계속할 테고 아니면 장난을 멈추겠습니다. 행복덕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날 행복덕은 전 시민을 위한 행복축제를 계획했고 장난꾼들에게는 특이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장난꾼들은 여러 부스에서 다양한 장난을 선보이며 웃음을 유도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참가자들은 장난을 하나씩 체험한 후 자신의 행복 점수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수들은 축제가 끝난 후 모든 사람에게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축제날 사람들은 다양한 장난을 경험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장난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모두를 웃겼고 어떤 장난은 다소 엉뚱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점수가 집계되었습니다. 행복덕이 전체 점수를 공개하자 장난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점수가 높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행복을 느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점수는 아주 낮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 장난은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는데 그때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어서 별로 웃을 수가 없었소. 행복덕은 장난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긴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솔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오. 지금부터는 장난을 칠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 고려해 보아야 하오. 장난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우리의 장난이 아직 아팠을 수도 있었군요. 이후 그들은 더욱 섬세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며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화 덕분에 도시는 더 웃음이 넘치게 되었고 장난꾼들도 진정한 의미의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죠.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호기심 많은 젊은 구두장이 로버트가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세상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고 특히 라는 질문을 즐겼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마을 광장에서 커다란 종이 울리면 어김없이 비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종소리의 마법이라 부르며 종이 울리는 것이 비의 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는 뭔가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이론을 떠올리며 단순히 사건들이 함께 발생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로버트는 며칠 동안 광장 주변에서 머무르며 일어난 일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종을 울리는 사람인 마을의 동지기가 사실은 지역날씨 관측소로부터 매일 아침 일찍 비가 올 확률이 높다는 신호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지기는 종을 울려 다른 주민들에게 비가 올 수 있음을 알렸던 것입니다. 비가 예보된 날에만 종을 울렸기에 자연히 종소리와 비는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로버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사실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종소리가 비를 불러온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지기가 비가 올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후에 종을 쳐서 우리에게 알린 것입니다. 따라서 종소리가 비의 원인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로버트가 날씨 관측소와 종지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조금씩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의 설명은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이론을 실생활에 드러낸 훌륭한 예였습니다. 사건들이 함께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더 깊은 이해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로버트는 마을에서 지혜로운 젊은이로 인정받았고 사람들은 그의 논리적 사고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는 역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로버트는 데이비드 휴미 철학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의 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 근거 없는 믿음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더 지혜롭고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현대의 기술과 고대의 지혜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주민들은 오래된 철학적 원칙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마을의 여러 규범과 전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 앱 개발자로 일하는 젊은이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앱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고 싶었지만 번번이 다른 앱들과의 차별화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진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아퀴나스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법에 관한 책을 펼친 루카스는 인간 이성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 도덕적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는 개념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영감을 받은 루카스는 자연법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앱을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윤리적 나침반이란 앱을 기획했고 이 앱은 사용자의 일상적 결정을 자연법의 원칙에 비추어 평가해주는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하루 계획을 입력하면 이 앱은 삶의 보존, 번식, 진리 추구와 같은 자연법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그 계획의 윤리적 품질을 측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앱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결정을 단순한 법칙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루카스는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알고리즘을 수정하고 심지어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스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의 노력 끝에 마침내 윤리적 나침반 앱이 완성되었습니다. 앱이 출시되자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보고 싫어했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매일의 결정을 윤리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앱을 통해 도덕적 성찰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이 주목받자 자연법에 관한 토론과 교육이 마을에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토론을 벌이고 주민들은 모임을 통해 자연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윤리적 나침반은 단순한 앱을 넘어 마을 전체의 자연법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그 후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법의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앱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적 성장을 도모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루카스는 자연법의 원칙들이 얼마나 보편적이고도 심오한 지침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곳에 혼돈의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연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바닥에 토마스 홉스가 묘사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완벽한 예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서로 일빗자루를 훔치려 다투거나 밤낮 없이 자신의 반쪽이 아닌 누군가의 말라비틀어진 마법약을 빼앗으려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은 누군가의 뾰족한 마법 지팡이에 찔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중년 마법사인 홉스 윌리가 더 이상 이런 고난의 생활을 견딜 수 없다며 모두를 모이게 했습니다. 평소 혼돈의 마을에서도 유독 트러블 메이커로 소문이 자자했던 홉스 윌리가 불러 모은 자리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모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매일같이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빼앗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야. 그러니 우린 모두가 서로 계약을 맺고 하나의 리바이어던을 세워서 그 리바이어던의 지시를 따르자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이 제안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맺고 싸우던 것이 마치 일상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로에 지친 어느 젊은 마을 주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봐요. 계속 이렇게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 마을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이 젊은이의 주장에 귀 기울인 마을 사람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하나 둘씩 다른 사람들도 머리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모두는 홉스 윌리의 제안에 동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바이어던이 등장했습니다. 리바이어던은 사실 마을 안에서 가장 강력한 렌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마법 지팡이 없이도
고양이를 하늘로 날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어느 누구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렌치 할머니는 그동안 홉스 윌리가 말하는 계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계약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마을 유일의 인물이었습니다. 렌치 할머니가 리바이어던으로서 권력을 쥐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법 지팡이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자리가 아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 특히 그녀가 만든 규칙을 어기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어길 때마다 엄청난 소동과 후회가 뒤따랐고 결국 모두는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생활이 훨씬 평화롭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점차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빗자루를 무례하게 빼앗기보다는 그 빗자루를 빌려 사용하고 제때 반환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신뢰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련히 찾아온 리바이어던과의 계약은 결과적으로 혼돈의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탈바꿈시킨 것이었습니다. 홉스 윌리는 자신이 제안한 계약이 이끌어낸 평화를 보고 마음속 깊이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엮어 나르려 했지만 마침 하늘 높이 날아간 고양이가 그의 마법책을 꿀꺽 삼켜버리는 바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이룩한 놀라운 변화를 한 소설가가 먼 훗날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욕심보다 더 큰 질서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